아빠, 저 여자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다 늙어서 무슨 짓을 벌이시냐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 최고지.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진짜 제가 잘못일게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들이랑 손주들 잘하는 거 보시면서 같이 살아가시면 됐지. 무슨 재혼이에요, 재혼은? 저희가 잘 알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고 며느리랑 딸이 난리를 쳐댔지만 저는 꿋꿋하게 권사님과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찾아오는 자식들이 넌떨머리 났는지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제 내가 이 사람 안 사람이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요. 아버지가 괴롭고 힘들다는데 왜 허구한 날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혀? 적당히 해요. 좀!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남자입니다. 현재 무직으로 아내를 10년 전 잃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하에 금슬이 좋아 아들네 딸 둘 모두 6남매를 낳아 길렀는데 아내가 덕을 많이 쌓아 후손에게 복이 다 갔는지 크게 모나지 않게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살아생전 참 어여쁘고 고왔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갔던 그놈의 여행지에서 사고만 아니었어도 지금 저와 늙음악직하게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아내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그런 저를 잘 돌봐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있을 땐 그래도 식당이나 가사도우미를 해서 돈벌이가 있었는데 전 무릎이 시원치 않은 만큼 돈벌이도 녹록지 않아 자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도 모아서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가끔 찾아와 얼굴을 들이밀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절 찾는 데 있어 번거로움을 느꼈는지 점점 뜸하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며느리와 딸이 해온 반찬들도 텅 비어져 저는 그냥 물 말아놓은 밥이랑 김치로 대강 때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다가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얻다 뒀는지 부엌 가스불에 뭘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집에 불이 나버렸고 간신히 고마운 소방관들에게 구출되어진 저는 병원에 입원한 채 자식들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들은 혼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계속 모시기 여의치 않으니 오빠들 중 누군가 아버지를 모시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제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어 가난했으니 누구 말 맞다나 자식들은 생고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입김 있는 둘째가 나서서 며느리를 다잡고 절 모신다고 했지만 제가 가면서부터 매일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짜 아버님 오고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애들도 불편해하고 난 집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맨날 아버님 삼시세끼 식사 차리다 끝나. 뭘 도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눈치 보이고 힘들어서 난 못하겠으니 그런 줄 알아. 라면서 쏘아대고는 친정으로 훌쩍 가버렸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중학생들인 손주들도 쎄한 분위기에 절 슬슬 피했고 저는 눈칫밥을 먹다가 다른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 며칠 버티다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방 한 칸이랑 용돈 조금만 나에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결국 둘째 아들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보증금 200에 월세 15만 원의 단칸방 하나와 한 달 용돈 35만 원 정도를 보내왔습니다. 6남매가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막내는 보증금 200을 댔다는 걸로 10만 원은 빼주기로 해서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 했습니다. 한쪽에 곰팡이가 슬고 해도 잘 안 들어오는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래도 눈칫밥을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깐 생활비는 어영부영하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끊겨버렸고 방새는 보증금에서 제 언제 쫓겨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로 인해 국가 혜택도 못 받게 된 저는 노숙자 마냥 무료로 배급하는 식사를 얻어먹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는 날만 끼니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교회에 가서 점심을 먹었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눈에 띄니 어느 맘씨 좋은 권사님께서 말을 건네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음식들 남는 게 많은데 괜찮으시다면 좀 싸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서 얼씨구나 받아 챙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내심 절 피하는 차가운 시선들도 많았는데 신경 써주시니 고마웠습니다. 남은 밥이랑 반찬이랑 넉넉하게 싸줘서 2, 3일 정도는 그걸로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제 형편을 안 권사님은 식사당 본 사람들에게 부탁해 제 음식을 신경 써줬습니다. 존경심마저 들었던 전 남들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해결되었지만 수중이 돈이 없으니 곤란해질 적이 많더라고요. 돈이 없던 저는 바구니 하나를 들고 거리를 나섰지만 그것도 자리 싸움이 치열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처량한 신세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말 맞다나 돈을 차곡차곡 벌어놓는 것이었는데 제가 주식이다 돈놀이다 하는 바람에 다 날려먹어서 꼴이 이렇게 된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 옛날 투자 겸 사놓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벼랑간 개발이 됐다면서 제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하며 그것을 팔자고 들면 제 손에 들어올 금액은 15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사람 팔자 모른다고 마누라가 끝까지 제게 은인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겨지질 않았고 모든 땅을 처분하고서 15억이라는 금액이 손에 쥐어지자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얼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사우나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심신의 지친 맘을 회복한 후 이제부터 뭘 할까 고민했죠. 일단 나와서 변변한 옷 한 벌 사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간 먹고 싶었던 음식들도 마음껏 사 먹었어요.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입이 고급인지라 소고기를 좋아해서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마블링 가득한 툭불로 시켜 양껏 먹었습니다. 뱃돼지를 기름으로 칠하니 노고 나니 잠이 오더라고요. 방에서 이불 깔고 간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문득 깨자니 괜히 하늘나라 간 마누라 생각에 가슴이 울적해 오더군요. 이런 평생의 복을 우리 마누라 있었을 때 왔으면 호강이라도 잔뜩 시켜주는 건데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애비라고 자식들이 제게 하는 꼬라지 생각하면 괘씸할 법할 텐데 힘들게 사는 딸이랑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형편이 나아지니 애들과의 좋은 생각만 났습니다. 허나 못된 며느리들의 고약한 심보가 생각나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어 저는 맘 단단히 먹고 살기로 했어요.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밥값이라 생각하고 헌금을 두둑히 한 뒤 절 챙겨줬던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신수가 환해진 절 보시고는 권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완전 딴 사람 같으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달라진 게 누가 보면 복권에라도 당첨된 줄 알겠어요.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서 그냥 묵혀뒀던 가진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처분해서 돈이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며 웃는 권사님의 모습은 우리 마누라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날도 저를 위해 음식들을 싸주시고는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사실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혹시 또 파실 땅이나 거래하실 물건 있으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시세대로 잘 받아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았고 덕분에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몸은 망가져도 마음은 건재한지 그분이 어느샌가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을 든든하게 돈이 뒷받침해주니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연락해서 5억 정도 하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권사님은 조금은 놀라시면서 살만한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인테리어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로 대강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 구매해줘서 고맙다고 근사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리기로 했어요. 권사님은 순순히 제 저녁 식사 초대에 응했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쓸며 토마토랑 우유에 버무린 국수를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지만 맛있더라고요.
익숙하게 잘 드시는 권사님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아파트 얘기만 계속하다가 사생활 얘기가 나왔는데 권사님은 옛 기억에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바람을 펴서 자식 둘 두고 이혼했어요. 남편 없이 애 둘 키우느라 보험일하며 힘들게 살다가 출가시켜놓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는데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면서 힘든 날들이 복받쳤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좋고 고운 권사님을 두고 바람 폈다는 게 나쁜 놈이라며 절로 욕이 나오니 권사님께서는 웃으시며 공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는 친해져서 곧잘 연락도 주고받고 했어요. 계약한 집이 공실이어서 아파트로 바로 입주한 후 집에 걸맞는 가전 가구도 시간을 내어 함께 골라주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 쩔뚝쩔뚝 걸었는데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거나 힘들어 보이면 부축해주는 권사님은 제 눈에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늙음악직 외롭게 세상 보내기 전 이런 좋은 사람과 남은 여생 같이 보냈으면 하는 욕심도 일었네요. 그런데 간만에 하는 돈 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 제 앞에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였어요. 손녀딸이 일치러서 급하게 결혼시키느라 혼수를 보러 왔던 찰나 백화점에서 저와 마주친 겁니다. 달라진 신수의 입에 떡 벌어져 말 못하고 있는 아들 내외는 절 불러 잠깐 얘기를 하자 했고 저는 부모 나몰라라 했던 짓거리들이 맘에 남아 모른 척한 채 권사님이랑 자리를 뜨려 했지만 아들의 억새님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결국 권사님을 먼저 보내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네 어머니가 준 땅이 개발되어서 돈이 떨어졌다고 말하니 며느리가 되려 화를 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그렇게 독식하는 법이 어딨어요? 배우자는 반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반은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셔야죠. 이건 도리로도 법으로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 덤빌기세로 말을 하니 전 너무 화가 나 그럴 거면 자식들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불러서 법대로 상속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 찔끔하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전 자식에게 남은 응어리를 풀고자 이사한 아파트에 다 불러보았고 사는 행색을 보고 눈이 돌아간 자식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빠른 판단 하에 서로 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매일 와서 밥이랑 반찬 다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1시간 거리를 어떻게 매일 오시려고요? 아빠, 사실은 우리 그이 사업 말아먹어서 지금 월세살이 하는데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빠도 혼자 살기 적적하잖아. 야야, 형수님도 너도 그만해. 둘 다 연필이냐? 새까만 흑심 다 보여. 아버지 나몰라라 할 땐 언제고. 돈 생기니까 그래? 어휴 무섭다. 그냥 아버지 깔끔하게 어머니가 준 재산 저희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아버지 노후자금 하시게 꽁꽁 싸매두세요. 자식들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라고 셋째 아들이 결론을 지어주니 다들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말 맞다나 변호사를 선임해 6억을 1억씩 공평하게 나눠주었고 저는 가진 나머지 돈으로 사람을 두고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는데 자리가 좋은 탓에 장사가 꽤나 잘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 되려니까 이렇게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산 집도 갑자기 급등을 해서 2달 사이에 78천만 원이 순식간에 오르더군요. 살만하게 되니 돈도 자식들한테 진작 내어준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허나 그 금액에 만족 못한 자식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힘들다는 속사정 얘기하고서 징징거리며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친구인 권사님께 털어놓으니 권사님께서도 깊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휴, 참 돈이란 게 없어도 문제 생겨도 문제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힘들게 사셔서 어째요? 제 일처럼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하며 손을 꼭 부여잡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런 든든한 배필이 옆에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저는 용기 내어 권사님께 조금씩 다가갔어요. 무릎이 안 좋은 것만 빼고는 남편으로서 나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가까워진 우리들은 제가 마음을 표현하면서부터 좋은 연인이 되었고 따로 식 올릴 것 없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제 손을 잡아주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잤는데 생전 마누라 말고 딴 여자에게 그렇게 설렌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하필이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와 권사님이 한 방에 자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씩씩거리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빠, 저 여자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다 늙어서 무슨 짓을 벌이시냐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 최고지.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진짜 제가 잘못일게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들이랑 손주들 자라는 거 보시면서 같이 살아가시면 됐지. 무슨 재혼이에요, 재혼은? 저희가 잘 알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고 며느리랑 딸이 난리를 쳐댔지만 저는 꿋꿋하게 권사님과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찾아오는 자식들이 넌떨머리 났는지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제 내가 이 사람 안 사람이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요. 아버지가 괴롭고 힘들다는데 왜 허구한 날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혀? 적당히 해요. 좀! 라고 얘기를 해서 권사님이랑 자식들 사이에서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못되고 독했는지 몸싸움까지 해서 권사님에게 아픔을 주니 저는 자식이고 뭐고 당장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몽땅 내쫓아버리고 니들은 자식도 아니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못할 말들을 뱉고서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안 했고 분위기상 자식과 저는 절연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자식들 안 보이니 한숨 돌리며 권사님과 함께 오붓한 삶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행복한 저희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물러서자 이번에는 권사님 자식들이 저희 집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 자식들은 처음에 살갑게 제게 아버지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둘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제 앞가림하는 녀석들이더군요. 제 친자식들은 아니었지만 친자식에게도 대우받지 못한 친절을 받았고 제게 안부 전화를 거의 매일같이 하며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희는 어머님과 그저 노년에 외롭지 않게 두 분이서 잘 사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특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들이니 어김없이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잘 대해주었습니다. 한참 훈훈한 분위기가 오고 가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급하게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좀 와줘봐요. 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나갔는데 병원에 가보니 권사님 큰아들이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입원해 있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서 본인도 다쳤는데 안타깝게도 그걸로 인해 사람이 생사를 오간다 하더라고요. 행여 아들 인생 잘못될까봐 급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권사님께 저는 뭐에 홀린 듯 돈을 넘겨주었고 아들은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제게 감사하다며 성취하는 몸으로 무릎까지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네가 무사한이 됐다고 앞으로는 차 조심하면서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는 더 잦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보증을 잘못 써서 집 들어먹게 생겼다고 제게 돈을 요구했고 권사님은 주식하다가 돈을 잃었다며 카드빚이랑 뭐랑 잔뜩 져서 자기가 신용으로 먹고 사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다고 은근슬쩍 제게 갚아주길 바랬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들은 제 재산을 야금야금 뜯어갔고 뭐 그래도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마냥 내가 그렇게 도와준다 한들 가족의 문제이고 아내인 권사님이 워낙 보증수 표의를 하니 큰 문제는 없다 여겨 마구 퍼졌습니다. 그 때문에 잘됐던 가게는 정리하게 되었고 아파트도 대출빚에 못 이겨 집을 팔아야 했는데 이거저거 구실로 남은 돈마저 다 편취해버리니 돈이 남을 턱이 없었죠. 제게 수중에 3천만 원 정도만 겨우 남아있을 때 그걸로 쬐끄만 단칸방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잡고
처음에 그럭저럭 같이 지나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점차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저는 다시 예전같이 빈곤한 삶을 꾸리게 되었어요.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도 통받지도 않고 걱정이 되었던 저는 권사님과 처음 만났던 교회를 갔는데도 이미 안 나온 지 꽤 됐단 말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긴 했는데 제게 한다는 말이 미안해요. 사실 바람난 전 남편이 제게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참 자식 낳고 산정이 무섭더라고요. 많이 도와줬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들들도 은인 같은 분이시라면서 나중에 꼭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순간 온몸이 쎄해지는 게 뭐라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 전 재산인 10억을 넘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또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간만에 찾아와서 못다한 원망을 죄쏟고 가고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보다는 허탈한 심정이 더 컸어요. 그럼 그렇지. 내 삶에 무슨 복을 바랬는지 장밋빛 노년을 꿈꿨던 스스로가 그리도 한심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두고 간 재산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게 썼던 건 자식들한테 물려준 재산이었다는 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았습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절 안 찾고 그 멍멍이 같은 사기꾼 인간들도 제 곁에 없어져 완전하게 혼자가 되었네요. 가끔 거리를 다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단란한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럽습니다. 공원을 거닐다 우연히 다정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길래 저 사람들처럼 잔잔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과분해진 걸까요? 저런 평범한 삶이 제게는 정령분에 넘치던 삶이었단 말인가요? 당장은 못 살더라도 언젠가 눈 감을 때까지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 지키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